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사에서 아주 심오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흥미로운 지적 미스터리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복잡한 물리학 공식이 바뀐 시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은연중에 품고 있던 아주 달콤한 특권을 무자비할 정도로 날카롭게 베어낸 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지적 여정 속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시계를 1888년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요? 당대의 대학자였던 루트빅이 보일지만은 이런 찬사를 남겼습니다. 헤르츠의 작업을 읽고 전율하지 않는 물리학자는 없다. 느낌이 확 오시죠? 천재 물리학자 하이네리 헤르츠가 맥스웰이 예언했던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으로 딱 증명해냈을 때 물리학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빛이랑 똑같이 굴절하고 반사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대한 퍼즐이 드디어 완벽하게 완성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1장 고전 물리학의 정점 1888년 찰나의 승리입니다. 맥스웰 이론을 향해 쏟아지던 모든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위대한 성취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던 승리, 진짜 말 그대로 찰나였습니다. 직후에 이른바 제2차 과학혁명기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거든요. 1895년 렌트겐의 X선을 시작으로 퀴리 부부의 방사능, 막스 플렁크의 양자가설,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의 등장까지 불과 2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발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견고했던 고전 물리학의 지형이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르게 흔들리고 쩍쩍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그 완벽했던 기반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2장, 기반에 생긴 균열, 바로 그 유명한 에테르의 역설로 넘어갑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였던 핸드릭 로렌츠는 쏟아지는 새로운 발견들에 맞춰서 기존 이론을 다듬고 있었는데요. 이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공간 전체가 완전히 정지해 있는 에테르라는 신비한 물질로 꽉 차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테르는 결국 완벽해 보이던 이론과 관찰되는 현실 사이에서 아주 거대한 정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구가 우주공간, 그러니까 그 에테르의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이동하고 있다면 지구의 이동 방향에 따라 빛의 속도도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물을 따라 헤엄칠 때랑 강물을 거슬러 헤엄칠 때 속도가 확 다르잖아요? 빛 역시 에테르라는 강물을 통과한다면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 당연히 속도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1887년 그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리학계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완벽하게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측정되었습니다. 강물의 흐름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초당밀 기구로도 에테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우주의 뼈대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자 물리학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3장, 의심의 철학자들, 실증주의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실험 결과랑 기존 이론이 맹렬하게 충돌하면서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지적 용의자들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바로 실증주의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작동하지도 않는 낡은 물리적 가정들을 아주 단호하게 싹둑 도려낼 수 있는 날카로운 철학적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과학계의 기반을 뒤흔든 3명의 급진적인 사상가들을 보시죠. 피에르 디엠, 빌헬름 오스트발트, 그리고 에른스트 마흐.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과학이 보이지도 않는 에테르 같은 형이상학적 헛소리에 얽매이면 안 된다. 오직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팩트만 다뤄야 한다는 거였죠. 뉴턴 시대부터 물리학자들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모셔왔던 오랜 믿음들을 밑바닥부터 탈탈 털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뉴턴과 마흐의 대결을 보면 이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은 텅 빈 절대 공간이라는 무대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흐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절대 공간? 그런 건 없다. 물체의 관성이라는 건 텅 빈 공간 때문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수많은 은하와 별들을 포함해서 우주 전체의 질량과 맺는 상대적인 관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눈부신 통찰은
훗날 스위스 특허청에 앉아있던 젊은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드디어 4장 아인슈타인 규칙을 다시 쓰다. 1905년 물리학 역사상 최고의 순간인 기적의 해입니다. 앞서 말한 그 실증주의 철학자들의 칼날을 물려받은 특허청 직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존 지식을 땜질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주가 작동하는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상상하면서 물리학계를 짓누르던 그 골치 아픈 에테르 역설을 단숨에 배워버립니다. 당시 최고의 대가였던 로렌츠와 젊은 아인슈타인의 접근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렌츠는 어떻게든 에테르와 뉴턴의 옛날 방식을 살려보려고 온갖 복잡한 수학을 동원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상상 못한 결단을 내리죠. 관찰되지 않는 에테르는 애초에 없는 거다. 그는 뉴턴의 절대 역학을 쿨하게 버리고 맥스웰의 빛의 방정식을 100% 신뢰하면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 자체를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려버립니다. 진짜 차원이 다른 과감함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런 대담함은 사실 16살 때부터 그를 계속 괴롭히던 하나의 사고 실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빛의 속도랑 똑같이 나란히 날아가면서 옆에 있는 빛을 본다면 그 빛은 내 눈에 정지해 있는 파동처럼 보이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다던 맥스웰의 방정식에는 정지해 있는 전자기장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빛이나 방정식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바로 그 시간에 대한 정의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머릿속에 함께 그려보면 이해해 볼까요? 투명한 유리로 된 거대한 트럭이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 그 한가운데서 불빛이 번쩍합니다. 트럭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 빛이 앞뒤 벽에 똑같이 동시에 닿는 걸로 보이겠죠? 그런데 트럭 밖에 가만히 서서 이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는 완전 다릅니다. 트럭이 앞으로 쌩 하고 가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뒤쪽 벽이 빛이랑 먼저 만나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 와장창 깨지는 바로 그 아하 하는 순간이 느껴지시나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지금이라는 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르게 움직이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동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는 고정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완전히 서로 얽혀있는 상대적인 4차원 시공간이었던 거죠. 인류의 오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5장. 객관성의 칼날, 인간의 특권을 잘라내다입니다. 물리학 방정식을 넘어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과학사가 C.C. 질스피는 아인슈타인의 이 충격적인 시공간 혁명이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거침없이 이어져온 과학적 진보의 거대한 패턴과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역사상 위대한 과학혁명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아보면 그 거대한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 혁명들은 예외 없이 우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달콤한 착각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어요. 갈릴레오가 세상 만물의 등급을 매기던 특권을 쳐냈고 다윈이 인류 생명의 특별한 목적이라는 환상을 쳐냈죠. 그리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은연중에 깔고 있었던 고정불변의 무대, 바로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마지막 특권마저 아주 무자비하게 싹둑 베어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마흐를 비롯한 실증주의 철학이 에테르 같은 낡은 독단을 부숴버리는 데는 완벽한 철초였잖아요. 하지만 관찰되는 현상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다 부서진 잔해 위에 우주의 새로운 현실을 세우는 일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넘어 더 거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영감을 줬던 그 마흐의 철학마저 과감히 버려야만 했어요. 훗날 양자역학을 향해 신은 주사위에 던지지 않는다라며 인간이 관찰하든 말든 존재하는 우주 그 자체의 실제를 굳게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특권을 잘라내는 이 위대한 작업은 칠판 위에 적는 차가운 수학 공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 즉 개인적인 에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아주 깊고 감정적인 해방이었죠. 그가 생각한 진정한 객관성이란 인간의 부질없는 희망이나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고도의 비개인성 상태에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똑바로 직시하는 고결한 몸짓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아인슈타인이 자서전에 남긴 정말 아름답고 경건한 회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 바깥에는 우리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이 거대한 세계가 있었다. 그것은 우리 앞에 하나의 거대하고 영원한 수수께끼처럼 서 있었다. 인류는 이 객관성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위안과 특권을 끊임없이 배워내 왔습니다. 그럴수록 우주는 더 차갑고 무심해 보일 수도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웅장하고 진실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과연 과학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또 어떤 위안과 특권을 배워내게 될까요? 이 장엄하고도 비개인적인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며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